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서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 정서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니까 정서라는 걸 우리가 표현할 텐데, 그게 뭔가, 그렇죠? 결국 의사소통이라고 했죠. 의사소통. 그죠? 정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이고, 이게 이제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얼굴에 드러나는 정서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웃을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울 때는 이렇게 찡그리고, 화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타고나는 건데, 다 타고나는 건데, 이제 그 이유는 뭔가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얼굴에 드러나게 하고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정서를 빨리 유추할 수 있는 능력도 기본적으로 타고났다라는 거고, 또 얼굴에 이런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46개의 독특한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얼굴 표정 이렇게 찡그리고 이러는 거, 이런 거를 활동단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 활동, 정서를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찰스 다인의 진화론에서도 설명이 되는데, 동물도 이제 일부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이 내적인 상태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갖추게 됐다. 그래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미국의 백인이나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꼬리가 올라가면 미소 짓고 있고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그죠?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내려가면 뭔가 불쾌한 게 있어서 화가 났구나. 이거를 아프리카의 흑인이든 뭐 유럽의 백인이든 아시아의 뭐 황인종이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보편 타당하게 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더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이런 정서 표현하는 표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저절로 한다 그랬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했을지도 모르니까 연구를 해보니,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눈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꼭 똑같이 그런 문제가 없었던 정상 사람들과 똑같은 얼굴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한 걸 보면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즐거우면 웃는 표정이 보통 사람의 표정과 똑같고, 화났을 때의 표정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적어도 타고났다라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지지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대표적인 이 중요한 정서, 분노,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놀람. 이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 표현인데, 이것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게. 전 인류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몇 가지 정서들도 다 동일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를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앞서서 얘기한 그 6개의 대표적인 표현을 지금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한 거고, 보면서 어떤 표정들인지 어떤 정서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서와 관련돼서 재밌는 게 안면 되새김 가설이라는 건데,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 안면 되먹임 가설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기 지금 이 연구자가 한쪽은 볼펜을 이렇게 물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오른쪽은 옆으로 이렇게 입을 벌려서 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볼펜을 이렇게 앞으로 물고 똑같은 책을 본 그룹과 그 볼펜을 웃는 표정으로 저렇게 옆으로 찍 벌어지게 물고 같은 책을 본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웃는 표정으로 옆으로 벌어지게 물고 그 책을 본 그룹이 훨씬 더 그 책을 재미있다라고 보고하고, 앞으로 물고 이렇게 입이 튀어나게 문 그룹은 그 책이 재미없다라고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내가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정서 상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게 안면 되새김 가설이고, 당연히 행복하고 즐겁고 싶으면 웃는 얼굴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도
웃는 표정을 지면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이 재밌다라고 느껴지고, 인상을 쓰고 수업을 들으면 수업이 재미없다고 느껴지고, 그 얘기가 안면대석인 가설이고, 또 하나 이제 이 안면대석인 가설에서 하는 얘기는 상대방의 표정을 우리가 따라서 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되게 재밌는 가설이죠. 그리고 이 표정이라는 거는 꼭 반드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다 드러내는 것만은 아니더라. 당연히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짜증 난다고 상사 앞에서 짜증 내고 기분 나쁘다고 학생이 교수 앞에서 인성 찌푸리고 신경질 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드러나는 가식적인 표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강렬화, 약화, 화폐, 중성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렬화 같은 경우는 선물 받았을 때 훨씬 더 기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더 반갑다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강렬화가 될 수 있죠. 솔직히 그렇게 반갑진 않지만 그래도 아 교수님 반가워요 막 이러는 거 강렬화라는 거고 약화라는 거는 뭔가 이제 자기 표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뭐 올림픽 같은 데서 은메달 딴 사람들이 괜찮은 척 하는 거 그쵸? 이런 거를 약화라 그러고 정서 표현을 약하게 하는 거 차폐라는 거는 정서를 다르게 표현하는 걸 차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거 이게 차폐고 중성화는 아무 표정 짓도 않는 거. 사실은 우리가 포커페이스라 그러면은 더 이 중성화에 가깝게 얘기를 하죠. 아무런 표정이 없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어의 뜻대로 보자면 포커페이스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마스킹이라고 하는 차폐 얘가 사실은 더 맞는 거고 중성화 같은 경우는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식적인 표현 실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정서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조금 더 원만하고 부드럽게 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고 또 배울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서는 됐고 이제 동기인데 마찬가지로 동기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영어 단어에서 보면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고 이 모션이란 모티브, 모션 뭐 이런 쪽에 게 있고 동기와 정서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특히 뭐 정서가 일어나면 그 정서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관련이 굉장히 있는데 일단 정서라는 거는 우리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 그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정보가 내가 살아가는데 내지는 나의 삶의 목적에 부합이 되면 긍정의 정서가 유발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정의 정서가 유발되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1학기 때도 했었는데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세상에 대한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면서 보고하는 것도 달라져요. 정서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 질문 받을 때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한다고 보고한다. 더 행복하다라고 느낀다. 그 이유는 행복을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정보로 삼기 때문인데 날씨가 맑으면 뭔가 기분이 좋으니까 자신이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날씨가 맑은 날 물어보면 저 괜찮다고 학교 생활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 평가할 때 기왕이면 햇빛 쨍쨍 나는 날 강의 평가를 해주면 좋겠죠. 눈 오고 비 오는 날 하지 말고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분 좋을 때 복권을 더 많이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기분을 이 근거로 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더 정리를 하면 정서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정서라는 거는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더라라는 거고 이게 재밌는 연구인데 이 메슬로의 욕구 위계 모형이 있죠. 욕구 위계 모형인데 메슬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욕구별로 욕구 단계별로 충족이 돼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게 생존의 욕구라 그랬어요. 생존의 욕구. 그렇죠? 보니까 자율성이라는 게 보통 삶의 만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러니까 자율적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삶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강의 시간이 힘든 이유는 자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50분을 앉아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율성이라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는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의 만족을 느끼지만 이 밑에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으면 자율성이라는 건 의미 없더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런 연구를 보여주는 거고, 동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인간도 결국 동물이고, 동물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생존이고, 그다음에 유전자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 종의 번식에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것과 관련되는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생존과 관련된 음식에 대한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거를 먹고 그리고 자꾸 과식을 해서 비만이 되는 거는 생존과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야, 현대 사회에 들어서야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먹는 게 이렇게 풍족한 세상을 살고 있지. 한국만 하더라도 19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그렇죠? 그 이전 수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조상들은, 호모사피엔스들은 매번 굶었거든. 쫄쫄 굶다가 어쩌다가 사냥 한번 성공하면 그때 그걸 이제 나눠 먹고 뭐 이랬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진화시켰는데, 본능적으로 그 하나가 한 입 먹을 때 기왕이면 높은 에너지, 영양가가 높은 거를 먹는 쪽으로 발달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풀조가리 먹는 거보다 고기 먹는 거, 기름진 거를 먹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름진 걸 좋아하는 거, 고칼로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비만이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이유. 못 먹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먹을 수 있을 때 고칼로리를 먹고 이거를 몸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 이유로 우리가 이 배둘레햄이라고 하는 이런 지방을 축적하는 그런 전략으로 살아남게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비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현대에는 예전과 같이 뭐 음식이 부족하거나 못 먹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비만이 되고 고칼로리를 찾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거고,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뭐 이 정신장애 쪽으로는 섭식장애 같은 게 있죠. 뭐 그래서 폭식증이라던가 거식증 같은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동기는 성욕구, 성동기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동물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보통 암컷들이 그 배란기나 요럴 때만 수컷을 그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짝짓기를 하고, 그러고서는 수컷들은 떠나가고, 그럼 암컷이 새끼 낳고 암컷이 새끼를 키우고, 보통 이렇게 목의 중심으로 되는데,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이를 돌보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길고,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태어난 이후에 많은 시간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사자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놓고 나서, 그렇죠? 놓고 나서 그냥 조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풀 뜯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이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동물과는 다르게 남성의 존재가 필요했고, 남성이 뭐 벌어다 줘야 되고 뭐 이런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만 유일하게 짝짓기 기간을 알 수 없게 돼 있다. 언제 이게 배란기고 언젠지를 불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항상 남성들이 여성 주변에 머무르면서 보호하고 저기 돌봐주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자신의 짝을 집에 붙어 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다. 그렇죠? 이런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이 성 동기와 관련돼서는 호르몬의 작용인데, 특히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당연히 남성 호르몬으로 남성이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성 욕구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죠.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음이 원하는 거 그래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물학적인 동기 두 가지 음식을 먹는 것과 성행동하는 것 이외에도 인간은 동물과 다른 이런 인지적인 그 심리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동물과는 다른 점이라는 거죠. 동물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고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구분져서 설명할 수 있는데 외재적, 내재적 차원. 그래서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이렇게 얘기하죠. 의식 대 무의식적인 차원, 의식적 동기, 무의식적인 동기, 접근 동기, 회피 동기.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인간의 심리적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는 뭐 우리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 일 자체로 보상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내재적 동기고 외재적 동기는 내가 그 일을 하면 뭔가가 주어지는 거. 돈을 준다던가 상을 준다던가 뭔가가 주어지면은 하는 게 외재적 동기다라는 거고 내재적 동기가 훨씬 더 우리 인간의 행복과 삶의 만족에 그 다음에 성취에 있어서도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외재적 동기에 비해서. 그래서 뭐 연말 되면 삼성에서 뭐 연봉의 절반을 성과금을 주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래 봐야 이런 외재적 보상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경영학적 연구, 심리학적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기업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줘봐야 별로 일도 열심히 안 한다는데 정말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재적 동기가 훨씬 더 강력하고 문제는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 훼손되더라. 그래서 더 이상 열심히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일이 재밌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에게 자꾸 성과금을 주기 시작해. 그러면 일하니까 돈을 주네. 이렇게 되면 일이 재밌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외적 보상이 줄어들면 일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음과 양의 모습이 있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의식적 동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지각하고 하는 게 의식적 동기고 무의식 동기는 내가 모르고 하는 게 무의식적 동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책에서는 이 주제 통각 검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 뭐 로샤 잉크 반정 검사와 같이 이 투사적 검사라고 해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무의식적인 동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는 접근 동기 같은 경우는 긍정적 결과를 경험하고자 하는 동기가 그 접근 동기고 회피 동기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고자 하는 게 회피 동기다라는 거죠. 상황이 같다면 회피 동기가 접근 동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더라. 뭐뭐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동일한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이 더 강력한 정서적 결과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익을 획득하기보다는 손해를 피하는 쪽에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100만 원을 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다? 손해 보지 않는 선택을 한다.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는 손해를 훨씬 더 크게 아프다라고 지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 동기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회피 동기가 접근 동기보다 강력하지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당연히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회피 동기보다 접근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던가 우리 성격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아니면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성향이 높다던가 위험 감수 성향이 높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접근 동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회피 동기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면 안 하거나 피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러고 뭐 연구를 해보니까 뭐 개인차가 있다고 했고 접근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이 보상받을 때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회피 문화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위협받는 거를 훨씬 더 많이 걱정하더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촉진 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익의 획득이란 측면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예방 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손실 회피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동기가 발현되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접근 동기 쪽으로 동기가 발현되는 반면에 성취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성취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뭔가 회피하는 쪽으로 더 많이 동기화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